자, 우리 지금 논제 혹시 읽어보셨어요? 어. 우리가 이번에 2025, 데뷔를 좀 해야 되는데, 2024 학년도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둘 다 할 것 없이 평가형 논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도 조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교는 당연히 계속 연습을 해주시기는 해야 되는데, 평가형 논제가 워낙 좀, 어, 연습을 좀 잘 안 하면 혹은 개별적인 독해의 수준에 따라서 답안을 구성하는 정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꼼꼼히 여러 번 연습을 좀 해보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이 아주 쉬운 논제 평가형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대 고대 필수 논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약 비교 설명 평가 중에서 당연히 요약은 기본 필수고요. 그리고 비교, 이 비교는 연세대학교는 3자 비교에서 4자 비교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비교 논제가 딱 첫 번째 2018학년도 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하라 아니면 평가와 설명을 같이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논하라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뭐 재작년까지도 작년 말고 그 전년도까지 평가와 설명을 결합하는 형식인 논하시오가 주로 출제가 되어서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평가하라를 많이 대비를 안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설명과 평가를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조금 평가 쪽에 있기는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평가해라 요것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시문 특정 제시문 하나의 관점에서 나머지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뒤에 나오는 제시문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2, 3, 4를 평가하라.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였고요. 인문하고 똑같아요. 평가하라. 인문사회 똑같은 패턴으로 주제만 다르게 고려대는 출제가 됐고요. 연세대학교는 인문에서는 3자 비교를 출제를 했어요. 이번에서는 2자 비교를 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은 여전히 이 비교 논제에 지금 꽂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회계열이 바꿨어요. 제시문 뭐 이런 식이에요.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라. 지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제시문 하나 정도의 차이만 빼고 지금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특정 제시문을 바탕으로 요 제시문 그리고 요 제시문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조들이 전부 다 1대1의 구조예요. 뭔가 다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냥 요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면 끝나는 시험 문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만 평가를 하면 끝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가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 요렇게 평가하는 거, 요렇게 하나씩. 결국 이것도 그냥 1대1의 평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제시문 자체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의 요소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 힘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평가의 기본이 될 만한 조금 쉬운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제는 특정 제시문이 기준이 될 만한 기준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문 자체만 놓고 우리가 무엇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조금 제시문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평가는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평가의 요소로 뽑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전체 주제와 연관된 핵심 요소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딜레마를 설명하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각각의 행동이 나오는데, 가에서도 행동이 나오고 나에서도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2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설명 하나 평가 하나, 설명 하나 평가 하나, 제시문 가에서 설명 평가, 나에서 설명 평가, 요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평가쯤에 왔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이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구조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답안의 구조를 총 4가지 요소로 잡고 큰 틀에서는 문단 이렇게 하나, 둘, 2개의 문단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지가 1250자짜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맥시멈 1200자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600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문단 하나의 요구 조건당. 그러면 이것도 600자, 나도 600자. 각각 그래서 설명을 좀 짧게 하고 평가를 길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명과 평가를 각각 300, 300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별은 설명보다는 평가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형의 논제를 풀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옹호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둘 다 무조건 동시에 같이 써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옹호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어느 한쪽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쟁자가 변별력 높게도 정말 타당한 말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옹호도 하거나 아니면 옹호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뭔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제시를 했거나 그러면 여기서 변별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내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비판을 할 것인지를 뽑아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옹호를 할지를 좀 뽑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제가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옹호하고 비판하고 퍼센테이지가 각각 50대 50이면 5대 5면 그냥 얘는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반면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만 보통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5대 5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조금 더 긍정의 요소가 크거나 부정의 요소가 조금 더 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예쁘게 5대 5로 구성이 되지 않고 옹호할 부분이 한 90%인데 비판할 부분이 한 10%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거꾸로 비판이 90%인데 옹호가 10%가 있거나 그러기도 해요. 이제 그럴 때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에서는 옹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혹은 표현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앞뒤가 어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타당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뭔가 정확하게 5대 5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이게 타당하다 쪽이 많으면 일단 대표적으로 뭐뭐한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반대의 개념으로 타당하지 않다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10%의 그 요소가 예를 들면 A라고 가정을 하면 A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아니면 정말 내가 딱 이 부분을 변별을 좀 주고 싶어서 쓰는데 좀 자신이 없어. 여기까지 까는 건 오반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이 딱 내가 근데 이걸 썼어야 변별이 좀 생기는데 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합격생은 그걸 썼고요.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거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쓰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뺐어요, 일부러. 아니 근데 그게 변별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슬쩍 평가의 논제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너무 한쪽으로만 쭉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평가를 할 때 옹호만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과 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성격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음과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한쪽 측면만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또 드러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측면만이 아니라 이 평가가 어떻게 일어나는 게 좋으냐면 다각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 다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방면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아쉬워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때 균형 잡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A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옹호가 아니라 비판의 요소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지만 옹호의 요소도 아주 부분적으로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부분적으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워딩으로 당연히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혹은 아주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다를 써주는 거죠. 비판할 수 있다를 써주시고 그렇지만 이 옹호의 부분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또 B의 측면에서 인정 가능하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B의 측면에서 인정 가능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B를 부분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뭐를 인정할 수 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얘가 비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좋다. 나쁜데 좋아. 이거는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당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 라고 말하는 거랑 전체적으로 대부분 조금 비판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인정. 이 부분은 요런 부분에서는 옹호 가능. 요런 것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평가와 비판의 요소를 시험장 안에서 쭉 정리를 해서 이게 몇 개 정도 옹호와 비판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인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인가, 그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선생님 또 설명을 또 하나 더 해드릴 게 있어요. 지금 설명과 평가였는데 우리가 답안의 구조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지금 가와 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가지를 물어봤고 앞에서 논제 요구 조건에 따르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설명을 하고 가, 나가 요런 게 나타나는데 딜레마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렇다면 지금 논제 요구 조건에 아주 그대로 맞게 답안을 서술한다면 가 설명평가, 나 설명평가 대신에 이렇게도 갈 수는 있죠.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앞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대신 뭐 가, 그리고 나.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평가를 해. 가, 그리고 나. 이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설명보다는 평가가 훨씬 더 변별이 높죠. 왜냐하면 설명은 있는 그대로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문장 패러프레이징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추론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변별이 높냐면 당연히 추론이 들어가는 영역이 변별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글자 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1차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좀 깨지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2 이런 느낌일 거니까 3분의 1, 여기서 3분의 2 이렇게 이 정도로 쓸 건데 어쨌든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문단이 여기 가 설명평가 하나, 나 설명평가 하나, 가 설명평가 하나, 나 설명평가 하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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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평가
나 설명평가 하나 이렇게 문단 두 개로 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문단 두 개, 평가 문단 두 개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이 총 4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보이는 것은 왼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가가 설명이 되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읽는 사람에게는 편해요. 제가 이 두 가지의 답안을 좀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쪽이 조금 더 읽을 때 불편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 설명, 나 설명하면 설명은 너무 이제 짧게 끝나고 평가에서 너무나 길어지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바로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 보이거든요. 읽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 방법이 더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뭐 논제 요구 조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고 뭐 요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또 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또 문장 재진술만 하면 되는 것은 또 아니기는 해요.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기 좋게 어떤 식의 딜레마가 있는지를 문장을 깔끔하게 한번 내가 정리를 좀 해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어쨌든 딜레마 상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요. 딜레마는 뭡니까? 딜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어떤 상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지. 그런데 논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족과 관련된 딜레마. 그러니까 가족하고 관련된 딜레마. 결국 딜레마인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걸려 있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인물이 제시가 될 때 그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시문, 이 논제처럼 제시문 자체에 대한 내용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 문제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해지거든요. 이 주인공이 감육 동무성 사람이래요. 항상 이 고전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디 지역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격까지 조금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무성 지역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환관이 나왔는데 그 환관이 유명해진 것을 부끄러워했대요. 그래서 조충과 교제하지 않았대요. 이 조충이라는 사람이 환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를 부끄러워했대. 아니 왜 부끄러워할까요? 환관은 임금을 보필하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내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금을 보필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결국 호위호가라는 말 아시죠? 왕의 기세,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뭔가 권력을 휘둘렀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권력을 이용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은 출세에 눈이 멀지도 않았고 올바른 길, 정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주군의 출사에 천거되었다가 또 승진을 했어요. 이 올바른 사람이고 올곧은 사람, 그리고 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청렴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해요. 광릉의 현령이 되었다가 재난을 마주했는데도 위험이 있고 명성은 변경까지 울렸다고 하며, 그러니까 재난을 마주했는데 위험이 있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우물쭈물한다거나 너무나 위축된다거나 겁을 낸다거나 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무에 임한 지 3년이 딱 됐을 때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바름으로, 자, 앞에서 쫙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직접적인 서술을 해요. 제자가인이다. 이렇게 아예 직접 말을 해버려. 원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표현을 하는데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말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다 손 치더라도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오히려 고전 문학이 말이 좀 옛날스럽긴 하지만 훨씬 더 그래서 쉬워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 사람 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 청렴한 사람이지. 그 치적을 상표해 요서태수로 승진했다. 어쨌든 현령보다 태수가 훨씬 더 높은 위치일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서지방의 태수. 그러니까 이 경기도 도지사 정도?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이 땅이 더 크니까 어쨌든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 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 청렴한 사람으로서 지금 관직에 지금 공직자로서의 로서의 청렴함이 있고 함을 바탕으로 요서지방의 태수로 승진을 했어요. 부임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서의 태수로 부임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또 선거철인데 또 공교롭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필부라고 얘기하죠.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그냥 우리네 아저씨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요서 태수로 부임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건데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건 그냥이 아니라 결국 그만한 책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공직인데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라는 것은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상황에 대한 해석.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는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 부임한 다음 해, 전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부임하자마자 막 불러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내가 이렇게 승진했지. 뭐 가족들의 축하도 받고 싶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임한 첫 해까지 기다렸다가, 첫 해에 가족이 오면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았나 봐요. 어쨌든 이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첫 해에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첫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어머니와 처자를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친이 군 경계에 들어오기 위해 유성으로 향할 때쯤 선비족 1만여 기병이 어쨌든 선비족 오랑캐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만리장성을 넘어 침입해 약탈을 하면서 조포 어머니와 처자를 아이고 운도 나쁘지. 어떻게 조포의 어머니가 딱 그때 오는 그 상황에 인질로 잡혔어요. 아이고 인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상황이 어떤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선비족은 침입자예요. 그런데 1만 기병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포는 2만의 병력으로 대치를 했대요. 조포는 약한 게 아니야. 지금 2만의 기병. 기병이겠죠. 원래 기병과 보병의 차이가 기병 하나가 보병 20명 이상을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그 전투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위치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훌쩍 높은 데서 위에서 무기를 휘두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병 하나가 보병 뭐 수십 명까지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병이냐 보병이냐 이 정보가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상 같이 기병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포가 훨씬 더 2배 이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맞짱 뜨면 얘가 당연히 이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족이 그러니까 가족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자, 가족이 인질로 잡혔어요. 이 조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뭔가 공격을 조금 더 뒤로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인질로 잡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순간 그냥 그 인질의 목숨은 끝나는 거죠. 근데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결국 이 말하자면 그 군의 사기도 있고 자기의 상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포가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을 하냐. 자, 자식으로서도 면목 없게도 적은 복록으로 아침 저녁으로 효도를 다해 살고자 내가 이제서야 어머니를 1년 정도 지났을 때 자기가 부임하고 있는 이 요섭지방으로 지금 어머니를 모셨는데 아니 그 상황에 지금 이런 난을 만난 거죠. 어머니를 재난에 빠지게 하고 말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인질로 잡히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야. 누구를 선택하냐. 이 딜레마 상황은 가족의 공적 의무,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이 조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해줘야지. 아들이 해줘야지. 보호자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이 인질로 잡혀 있는 자기의 가족들,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처자식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야. 미칠 거야. 어머니와 처자식이 다 죽으면 조포는 오로지 자신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결정을 했어요. 자, 어떻게 결정했냐?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예전에는 어머니의 자식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군왕의 신하라는 거죠. 도의를 따진다면 사사로운 은혜를 위해 충절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크다고 보는 것 같냐면 자, 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은 사적 요소이고요. 공직자로서의 그 요소 태수로서의 그 위치는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요소라고 본 것 같아요. 자, 이쪽을 더욱더 중시한 거죠. 그래서 선택해요. 어머니 저 안 되겠어요. 옛날엔 엄마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저 요섭지방의 태수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비족의 침입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것이 프라이머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도의를 따지면 사사로운 은혜를 위해 충절을 더럽힐 수 없다. 충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의 그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충효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나 열은 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충은 공적인 거야. 임금을 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것은 임금을 향한 것. 그리고 그만한 어떤 위치에 내가 올라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치적인 리더를 뽑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대의민주 정치에서는. 그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요.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마련해 줘요. 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A4 용지 이런 거 당연히 주죠.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네가 뭔가를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뭔가 액션을 해 수행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면책 특권 이런 것은 아마 공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사사로운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인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포가 선택한 것은 공적인 의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저 안 될 것 같아요. 나 10,000번 주고도 죄를 갚을 방법이 없긴 하는데 엄마 미안.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또 이제 이게 뭐 아내였다면 부창부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을 건데 참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참 위호야. 위호는 뭐 아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에게는 각기 숙명이 있다. 어째서 사사로운 정 때문에 충의를 더럽힐 수 있겠냐. 나와 너의 관계는 사사로운 정이다. 너는 공적인 측면에 위치해 있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과거 왕르의 어머니는 한나라 사자를 대할 때 스스로 검 위에 엎어져 그의 뜻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가족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걸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너도 그와 같이 진력해야 한다. 날 버려라. 내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어머니예요. 즉시 전투를 저 같았으면 뭐 이 새끼 내가 키워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괜찮아. 엄마 버려. 근데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스파이 제대로 된 훈련된 뭐 조닉 같은 사람들 이제 보낸다거나 뭔가 스파이를 조금 보내면 혹시 또 괜찮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단숨에 포기하게 만들죠. 엄마도 포기하겠다. 눈을 질끈 감고 큰 북을 두드리면서 군사를 고양시켜 적의 두목을 베어버려 적군을 격파하니 해결을 했네. 선비족은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비족이 가만히 있었겠냐? 당연히 인지를 모두 살해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자, 그러니 조포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 표를 올려 귀양에 매장했고 영제는 황제겠죠. 조의를 표하면서 그를 유후에 봉했으며 그러니까 유후에 봉했다 이게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뉘앙스상 승진했네? 이런 느낌이 있죠. 얘 승진했어. 왜냐면 승진할 만 하잖아요.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뭔가 지금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자, 조포는 장례를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복록을 받아먹는 처지에 난을 피하는 것은 충의가 아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의를 이루는 것 또한 효행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나는 어머니를 죽이고 의를 이뤘는데 나는 효도 못했어. 근데 난을 피하는 것은 충의가 아니니까 나는 충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렸어. 근데 나는 뭘 못했니? 나는 효를 다하지 못했어. 자, 이 지금 조포의 딜레마는 공직자라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지금 조포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공직자로서의 의무 요걸 선택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효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게감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사적 요소를 아예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심도 있어. 효 역시 중요해. 근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결 아니었을까. 왜냐면 갑자기 피를 토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결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거죠. 중요한데 효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자결함으로써 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조포는 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이 딜레마라는 건 이걸 선택하기도 힘들고 저걸 선택하기도 힘들고 내가 어떡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선택이라는 걸 했어요. 제시모 가에서는 공직자로서 공적 의무와 충을 우선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함으로써 여러분들 로서와 로서의 용례를 아시겠죠? 이렇게 얘는 수단이고 얘는 자격, 그렇죠? 자, 해결함으로써 딜레마 상황을 딜레마 상황을
그게 상황을 벗어난 것이기는 하는데, 이 상황에서 아쉬움이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딜레마 상황에서 둘 다 잘할 수는 없는데, 둘 다 잘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앞에서 전면으로 자신은 나서고, 뭔가 군사들 중에서 조금 뭔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예 부대를 조금 뽑아서 뒤에서 가족을 좀 지키게 뭔가 액션을 좀 더 취해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나면 결국 돌아섰을 때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정을 잃어버렸네. 그럼 결국 해결을 했는가? 개인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 딜레마 상황, 우리는 살아가면서 딜레마 상황을 겪거든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하다못해 이런 것도 딜레마 아니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근데 짬짜면을 먹을 생각을 왜 안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짬짜면이라고 하는 뭔가 이 용기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중국집도 있고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공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적인 것도 중요해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포기한다? 그 사람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다가 여러 가지 그 사업 환경에서 굉장히 자수성가를 하는 과정에 놓여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자수성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 일명 비빌 언덕이 없다? 자기가 굉장히 힘겹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덤벼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시켰어.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너무 어느 한쪽에 내가 힘을 실으면 다른 한쪽을 보면 뭔가가 약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이 있다거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생긴다거나 혹은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워라밸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업무 상황은 공적인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이 공적인 것을 너무 많이 치중하면 우리가 워커홀릭이라는 표현도 있고 너무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적인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내가 사적인 어떤 즐거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죠. 우리는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조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사적인 어떤 요소들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온전한 의미에서 잘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물론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개인의 삶이 피폐해졌어. 아예 파탄 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아주 옛날이면 모를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치적을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면서 옛날에는 뭐 열렬을 묘비도 세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막 표창장 같은 거 막 주잖아. 근데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 내 치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거,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가정이 다 깨졌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승진까지 했어요, 결국에. 자기 업무 완벽하게 수행하고, 그런데 운이 나쁜 거죠. 운이 나쁘게도 가족을 다 잃게 되었어. 그런데 그게 내가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아쉽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포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거를 집어 던지고 돌진했다. 혹은 나 그만둘래. 나 엄마랑 우리 와이프랑 저기 다 있으니까 나 그만두고 나 빨리 째야 되겠다. 이게 도망을 쳐서 자기 가족을 막 이렇게 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 조포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되게 능력이 없는 애가 부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부임하러 옛날에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리더가 올 때. 거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친아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이 선비족한테 막 다 당해서 나라를 예를 들어 나라가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내 가족을 살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난을 외면하고 내 가족을 챙긴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민 가야 돼. 그렇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 가족들만 생각하면 나라 팔아먹고서라도 내가 입신양명을 하고 내가 내 가족의 뭔가 부귀와 영달을 쭉 이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럼 나라도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가족이 지금 내가 아버지로서 뭔가 챙기지 못하고 쑥대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도 있고 안중근 의사도 있고 여러 그 의사들을 의거를 행한 그 의로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혀를 찹니까? 아이고, 자기 식구나 챙기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다 그런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투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채의식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교육 안 받으셨나? 다 받으셨잖아. 그런 거 국사 시간에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적인 욕심들, 이거는 사적인 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 거 챙기고 이기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건 가만히 있어도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공적인 요소는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학습과 교육의 결과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처음부터 청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가정과 이 전체 국가, 공적인 측면 중에서 사적인 측면보다 공적인 측면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심은 가에서 조포는 옹호할 부분이 95% 이상인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데 이 가족까지 다 챙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삶은 피폐해졌기 때문에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을 둘 다 온전히 잘 해결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딜레마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족에 대한 효심과 국가에 대한 충심 사이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은 동시에 국가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를 더욱 중시하는 내용인데 공적 의무를 중시한다는 것이 딜레마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심에 따른 행동을 하여 국가 전체를 위기에서 구하고 공을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잃게 되는 개인적 비극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삶은 부정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한 거예요. 개인을 완전히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에서 월리엄 벌저와 제임스 벌저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재심은 나에서 두 형제. 좀 여기도 조금 색다른데 월리엄과 제임스는 사우스 보스턴 주택단지에서 7형제와 함께 자랐대요. 월리엄은 성실한 학생. 참,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월리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형인 제임스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 골칫거리죠. 월리엄은 성실했고 고전을 공부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법학을 또 공부했대요. 반면에 제임스는 고등학교 중퇴, 학업이 짧아. 길에서 세월을 보내며 절도를 비롯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 성장기부터 뭔가 싹이 달라. 그러니까 두 형제는 그런데 각자의 세계에서 권력을 잡았어. 그렇죠. 양지에서 음지에서 권력을 각각 잡았어요. 이것도 참 능력인 것 같아. 월리엄 벌저는 정치에 입문했대요. 자, 이 월리엄 벌저의 그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선거 기간에 그 뭐 프로필 전단지 오잖아요. 재산은 얼마고 군대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처는 재산이 얼마인지 뭐 가족까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정치하는 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학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상원 의장이 되었대요. 그 뒤 7년 동안 매사추세츠 대학 총장까지 했대요. 정치인, 총장. 여러분들 총장은요. 학자들의 우두머리잖아. 그러면 총장은
모든 학식과 어떤 공적인 측면과 모든 학식까지도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원리원 벌저는 이 양지에서 이런저런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아주 그 길을 잘 닦은 사람이죠. 제임스는 은행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도 학교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저 교도소를 은어로 학교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학교는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훈장은 하나 달고 나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보스턴에서 갈취, 마약 거래, 기타 불법 행위를 총괄하는 조직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교도소 복역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양한 범죄를 총괄하는 조직 범죄 총책 우두머리. 조직 범죄 집단 우두머리. 집단의 우두머리. 말 그대로 보스가 되었네요. 19건의 살인 혐의를 받던 그는 경찰의 체포를 피해서 95년 도주했대요. 야, 이 19건의 살인 혐의.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에게 단 한 건의 살인 혐의가 있다면 여러분들 도망가실 거예요? 조사받으실 거예요? 도망갈 거야? 한 건의 살인 혐의가 있어. 혐의. 너가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도망갈 거야? 아이씨, 애땠다. 째야지. 째는 사람들은 다 뭐야? 혐의가 혐의로 끝나는 게 아닌 거지. 저 사람 뭐 있나 보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왜냐면 혐의가 재판장에 들어가는 순간 입증될 것 같은 거야. 근데 19건이 무려 이렇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해. 이 중에 반드시 몇 건은 얘가 죽였을 것 같아. 사람을 정말 죽이는 행동까지도 뭔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아니라 손치더라도 조직의 리더로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지. 자, 그냥 도망 다니는 거야. 도주하고. 골칫거리죠.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왜냐. 지금도 여전히 안 잡혔어. 연방수사국의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잡히지 않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여러모로 문제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평가형의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디테일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살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한 다음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건이 지금 미제, 지명수배자 명단에만 오르고, 이 사람을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그 사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자, 느낌 아시겠죠? 제임스가 살인 혐의만 있고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도주한 다음에 잡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사법적 정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잡아서 처벌해야 돼. 그런데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못 잡고 있네? 일단 처벌을 안 했네? 그럼 뭐야? 19명이나 죽이고도 도망가면 되는 건가? 이런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개 중에 조금 나사 풀린 사람들은 가능하겠는걸? 사람 죽이고 잘 도망가면 돼. 미국 대륙이 얼마나 커? 도망가면 되지. 멕시코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뭔가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훼손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 질서나 치안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정말 한 번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지금 19건, 아니 한 번이 쉽지 두 번은
한 번이 어렵죠. 이제 말을 거꾸로 했네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수도 있어. 심지어 19건이 정말 팩트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얘기는 더 무서워지는 거죠. 이 사람 죽였어. 그럼 그 다음에 살인 사건도 보다 쉽게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임스는 사회적으로 빨리 잡히는 게 좋은 일이야. 자, 그런데 월리엄 벌저는 도피 중인 형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살아있다. 그리고 뭐 전화 통화할 때 월리엄 벌저가 제임스에게 형 자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로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해. 형의 거처는 몰라. 수사 당국에 협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를 수도 있죠. 저 모른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그걸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 손 치더라도 이 협조를 거부한 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시문 나에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월리엄도 조포와 마찬가지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월리엄은 누굴 선택했어요? 제임스를 더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협조를 거부해요. 자, 이 제임스가 결국에는 경찰권에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대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면 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월리엄이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거죠. 2001년 월리엄이 대배심원 앞에서 증언할 때 연방검사가 그를 협박해서 형에 관한 것을 캐려했지만 실패를 했대요. 검사가 막 협박했어. 근데 뭔가 형에 관한 거를 캐려면 캘 수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군요. 증인은 매사추세츠 사람보다 형에게 더 충직하시군요. 그러자 월리엄이 대답했어.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나 아니야. 나 공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나 솔직히 형에게 마음 끌리고 형을 걱정해. 아니, 내 가족인데. 이게 지극히 서구식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토양이었으면 절대 저는 형이 걱정됩니다. 이런 말 못했을 거야. 우리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부모 혹은 가해자의 가족이 정말 본인 역시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자녀가 무슨 크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를 저지르잖아요. 공직에서 옷 벗어야 돼요. 뭐 남경필 도지사 얘기해야 되나? 본인이 마약한 게 아니잖아. 아들이 마약했거든. 근데 본인이 옷을 벗었어. 굉장히 그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약간 일종의 연좌제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 뭔가 이제 이 연대 책임, 응? 부모로서 가족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아, 어떤 어, 제가 기억하기로 도지사였는지 교육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어떤 변호사님이 출마를 했다가 자녀가 다 폭로해버렸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엄마랑 나는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미국에서 혼자 키워줬다. 자녀도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저런 사람이 교육의 리더가 되냐. 뭐 이거를 딸이 얼마나 분노에 차서 그거를 썼는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퇴를 하고 미안하다 이거 짤을 남겼는데 여러분도 모르시나요? 지금 시간이 좀 됐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토양은 그래. 만약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출마를 했다. 교사랑 결혼을 했다? 그냥 교사도 아니고, 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뭐 어디 불륜이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고 늘어질걸요? 한국 사회는 이 개인사도 엄청 중시하고요, 따지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연애의 문제지, 이게 정치하고 무슨 상관?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토양에서 나 우리 형이 마음 쓰여. 형 걱정돼요. 우리 솔직히
형에게 피해가 간다면 나 협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안다 하더라도 나 말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난 형을 체포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어. 당연하죠.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형에게 마음 끌리고 형이 걱정된다는 얘기는 형이 붙잡힐까 봐 걱정돼. 이 마음 안에는 안 잡혔으면 좋겠어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순 없죠, 사실. 이 시대에. 자,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되죠? 원리엄 버전은 조포와는 다르게 자, 어떻게? 개인적, 사적인 의무, 사적인 어떤 사랑, 가족애, 사랑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딜레마 상황에서 공적 차원의 사회 질서 따위는 그냥 모르겠어. 나는 우리 형이 걱정돼. 자, 요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공적 차원의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곤조곤 맞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마 모든 사람이 원리엄 같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적 질서가 얼마나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까요? 왜냐면 원리엄은 사실은 법을 공부했잖아. 게다가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것도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형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본인 역시 내가 법적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타의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사회의 리더,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의무가 조금씩은 어떤 분야든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본인이 경찰이었다면 이 원리엄은 정말 많은 어떤 지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찰이 아니잖아. 내가 경찰이 아니고 난 정치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나는 교수였다고. 내가 왜 우리 형을 왜 책임져야 되지? 내가 왜 우리 형을 제보해야 돼?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사법 경찰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책임을 조금 그쪽에게 돌릴 수 있죠. 직업군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직업은 결국에는 정치인과 그 사회 리더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 원리엄에 대한 어떤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은 인정해 주냐? 제임스의 동생으로서의 가족애를 나타내는 거, 가족의 어떤 그 친밀감과 애착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 거기까지는 인정이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가족애와 국가, 사회 질서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서 원리엄 벌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때 원리엄 벌저는 사회적 질서와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디테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동시에 국가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게 되는 딜레마 상황이야. 어머니한테 효를 다하면 국가 불충이야. 그러니까 국가에 충을 다하면 어머니를 버리는 거야. 그게 딜레마죠. 조포는 가족을 포기하고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에 따라 전쟁을 선택한다. 국가와 황제에 대한 충심을 바탕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국가 전체를 위기에서 구하고 공을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잃게 되는 개인적 비극의 상황을 맞이한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딜레마 상황이고 얘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어까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길지는 않아요. 자, 요렇게 가시고
이러한 조포의 행동은 바로 평가로 들어가요. 설명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체로 긍정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조포의 상황에서는 어머니와 철을 구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라를 위해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국가 국민 전체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제시몬 가와 나를 선생님 저 원리엄을 오히려 옹호하고 제시몬 가의 조포를 비판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바보짓이야 무슨 내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지. 선생님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 요서지방의 태수는 얘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 들어오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내 가족은 수술 안 해도 돼. 아니, 오히려 수술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초등학교, 초중고 교사들 중에 자기 자녀가 우리 학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부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금 그 시스템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근무하는 학교,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냥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숙명여고의 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이 아버지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 내가 학교 시스템 다 관장하고 있고 이 교사로서의 그 의무와 가족과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 내가 이 딸들을 내 자식들을 사회에서 조금 괜찮은 위치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 잘못된 그 부성애가 너무나 크게 발동을 한 사건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이 학교가 아니어도 되는 거, 혹은 반드시 이 직책에 이 조포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이 사람은 가족을 구하러 막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포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 원리엄의 행동과 조포의 행동 중에 그래도 권장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이들이 이 딜레마 상황에서 전체 공적인 의무를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 즉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아니 나 커피 마시기 싫어. 라고 하는 개인적 선호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공적인 자리에서 다 같이 지금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저 술 마시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공적인 문제가 되나요? 이게 내가 뭔가 이 집단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가? 아니지 않아요? 그냥 이건 너의 자유야.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요즘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죠.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 리더가, 대표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맡은 걸 내팽개치고 가도 되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았는데 당장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나 오늘 사표 낼래 탁 내버리고 가면 돼?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일상의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어그리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쟁이 난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빨리 결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조포를 바보 같다고 지탄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영웅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도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뭐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런 위인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의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옹호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있으니까 어머니와 철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국가 국민 전체를 구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어머니와 처를 구하는 것과 국민 전체를 구하는 것의 그 비중은 당연히 이쪽의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조포의 행동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일을 외면했다면 전쟁에 패하고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추론, 이 부분이 추론이에요, 여러분들. 설령 가족을 구했다 손치더라도 선비족이 쳐들어온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오갈 데가 없을 거예요. 내 가족은 지켰는데 내 나라가 망했어. 내 가족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런 지금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자, 가족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 조포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딜레마 상황을 해결한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적 삶의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로서 국가적 공익을 우선시하여 전 국민을 위기에서 구한 조포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포는 공적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자, 위치니까 로서가 맞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집단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했다는 점은 좀 아쉬워. 얘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건 좀 아쉬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해야 돼. 왜?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니까. 각 개인이 명확한 직업의식을 확립하고 그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삶도 유지될 수 있다. 자, 원리연벌저로 넘어갈게요. 가족애와 공적 질서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서 검사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범죄자인 친형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질서와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더욱 중시한 행동이다. 원리연벌저의 행동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심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가족애를 중시하는 심리를 비난할 권리는 없다. 왜? 개인적인 차원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정당한 것, 항상 맞는 것은 아니야. 이 상황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원리엄의 형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야.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각종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적 질서를 해친 자라고 일단 평가를 먼저 해주고 그는 19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진실을 규명하여 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의문만을 남긴 상태로 계속 도망만 다닌다는 얘기는 의심만을 더욱 가중시킬 뿐 그리고 그 사회의 피해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근원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어려운 사회로 지금 이 두 형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 제임스는 의도한 바일 수도 있겠지만 원리엄은 본의 아니게 그 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형을 체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원리엄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타당하지 않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또한 법을 공부한 원리엄이 법을 어긴 형을 보호하는 것은 지행합일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추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 그 어린 시절 법을 공부했다라는 그 정보가 왜 나올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냥 주어지는 정보는 없거든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활용해봐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야 얘는 법을 전공했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뭐 정치인이야 그냥 주는 정보가 아니야.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대학 총장은요. 대학 총장의 위치가 어느 급이냐면 아까 도지사 얘기했나요? 도지사급이야. 그 의정 활동할 때 가끔 이 총장님들이 움직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의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고 막 이런 거 다 있어. 상석이 어디냐. 이게 총장님은 그 도지사급으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행합일,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 있죠.
더구나 원리엄은 주 상원의장과 대학 총장을 역임하는 등 공적 대표자로서의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여 공공의 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형을 잡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상황을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왠지 뉘앙스가 아는 것 같지 않아? 형 연락했으니까. 왜냐면 이 협조라는 거는 이런 거죠. 형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 그 집에다가 도청 장치를 달든 어쩌든 우리 형이 또 전화가 오면 오래 조금 끌어서 이 형이 어느 위치에서 발신 위치가 조금 추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뭐 이런 뭔가 액션을 또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질서를 무너뜨린 데 공조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답안에서 포인트는 주어진 제시문에 있는 내용 정보를 몽땅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 하나 허투루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지금 좀 드릴 텐데 한번 잠시만요. 답안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문장 하나하나 항상 정리를 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시문 가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다 뽑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문마다의 문장 재진수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이 비판점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고려대학교가 하나의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 4를 평가해라가 있었는데 세 개 제시문 모두 양면 평가가 다 됐어요. 양면 평가라는 얘기는 옹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계점을 살짝 언급하는,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도 살짝 해주는. 그래, 개인적 차원에서 뭐 이런 거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긴 해.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위치를 봐라.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를 더 옹호하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면 양면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양면 평가 요소가 생각보다 은근슬쩍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내 주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수업을 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이런 내용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꼭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저한테 충분히 질문하셔서 뭔가 판단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시고 제가 드리는 답안하고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1250자인데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한 1350자까지 써서 드렸어요. 일부러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의 요소들을 조금 뽑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뽑아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내가 내용 요소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 훈련을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장 재진술은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아마 가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관점에서 가를 평가해라. 이게 고려대가 조금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관점에서 이거, 저 관점에서 이거.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안 내고 그냥 하나의 관점에서 세 개를 평가해라 이렇게만 냈지 거의 이 하나에서 저거 비판, 이 하나에서 이거 비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이거는 딱 보시면 동양적 세계관, 서양적 세계관이지 않아요? 이게 딱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중시하니까 우선시하는 게 개인주의고, 이것은 이제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이죠. 서양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조포가 되게 이상한 거고, 조포가 봤을 때 원리엄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크로스로도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이 관점에서 이걸 평가하고 요 관점에서 이거 평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답안은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로 너무나 딜레마 상황을 아주 매끄럽게 해결한 사람은 거의 지금 둘 다 모두 매끄럽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사적인 제시문 나이서 원리원 벌저는 사적인 어떤 형제를 보호를 하긴 해서 사적인 어떤 의무는 다 했을 수 있으나 공적인 것을 완전히 이제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거에 등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선거에 출마를 했다. 개념 없이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분들 미국 사회도 얄짤없어요. 뭔가 이게 정치인이 아니어도 그런 거 되게 엄격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마지막에. 그 개방적인 미국 사회에서도 분류는 인정 안 해요. 게다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칸느 영화제 개막작이 무슨 잔 디바리라고 하는 영화던데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조니 데뷔 나오길래 뭐야? 조니 데뷔는 프랑스 사람이었나?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 사람이야. 또 미국 사람인데 불어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미국인이 불어 잘 못하거든요. 발음이 어렵잖아. 그래서 불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헐리우드 대배우가 어떻게 그랬지? 알고 봤더니 미국 사회에서 평판이 바닥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와이프를 때렸대.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를 뭐 인스타에다가 올렸어. 남편이 자기를 때려서 나 이혼한다.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와이프를 때린다, 아이를 때린다, 뭐 아동 성폭행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미국 사회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퇴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주의니까 알아서 뭐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일지라도 공적인 차원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원리나 질서는 그래도 공공의 것을 중시하는 그 의식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으로 있지 않나. 그게 조금 더 강하냐 약하냐일 뿐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한다면.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있다면 선생님 기준도 없이 어떻게 원리엄을 비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의문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엄은 비판, 조포는 옹호.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고 옹호를 하면서도 한계점 하나 얘기해주고 비판을 하면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적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가면 이번 시험에서도 만약에 평가형 문제가 나온다면 양면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합격선 안에 당연히 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양면 평가를 해낼 수 있는 디테일을 막 뽑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게 생각나나요? 글쎄요, 저는 텍스트를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이게 양면 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된 의식이 있다면 자꾸 독해를 하면서 이거 옹호할 수 있는 부분 없나?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인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없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조금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라는 어떤 힌트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평가형 논제도 별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독해예요. 독해에서 제시문 안에서 내용 요소를 잊지 않고 다 뽑아내야 돼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그 논술고사 시험 문제는 어떤 면에서 단기 기억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습지 나눠주면 연습지가 백지인 상태로 그냥 제출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습지는 연습지대로 진짜 활용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옆에다가 그 지문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문장으로 해드리는데 단어로 이렇게 기억날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얘 법학도야. 정치인이지, 총장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생각이, 이거 공적인 위치에 있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슈퍼 아저씨를 까는 게 아닌 거 알죠? 공적인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거 나오는 순간, 세팅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의무가 있는 자로 나왔구나. 그런데 형을 선택해서 이건 아니지. 라고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걸 선택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그런데 뭐 파렴치하게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내가 승진했어. 엄마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 운명이지 뭐. 이렇게 가면 이것도 미친놈이야. 근데 나중에 피토하고 죽었대요. 아, 진짜 짠하죠. 얘 정말 정말 참된 아이구나. 양심이 있네. 그러니까 전체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다고 가족으로서의 어떤 부모로에 대한 효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를 할 때 선생님 기준도 없이 왜 조포는 옹호하고 얘는 비판하나요? 기준이 왜 없어요? 이미 깔아놓은 세팅이 기준인 거예요. 얘가 지금 공직자다 아니다. 이미 설정이 세팅 값이 공직자는 공직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건 뭔가 기준 제시문으로 뭔가 공직자는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소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히 보시면 충분히 개념 저는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문장을 한번 꼭 써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대비해서 우리가 올해 말에 정말 이런 평가 문제 나오면 아주 더 자신 있게 문장을 잘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쭉쭉쭉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공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